러시아도 미국도 한국만 찾는다고 합니다.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아 북극에 새로운 항로가 생기고 있어서라고 하는데요.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자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감동세계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워싱턴 DC 출신의 샬럿 밀러라고 합니다. 하버드에서 국제관계학 석사를 마치고 현재는 글로벌 물류 컨설팅 회사에서 전략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경험, 그것도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나라, 한국에서의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원래 한국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대학원에서 러시아, 중국, 일본의 지정학을 공부했지만 한국은 그저 지도 위의 작은 반도 국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인 나라로만 생각했죠. 제 책상 위에는 일본 교환학생 시절 찍은 사진만 있었고 아시아에 대한 제 관심은 주로 일본에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밀러, 북극해 항로 프로젝트 관련해서 회의 10분 전이야. 어느 날 아침 저의 상사 마이클이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을 때 저는 막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던 참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준비됐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사실 그 순간까지만 해도 이 프로젝트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마이클이 스크린에 여러 자료를 띄우기 시작했어요. 제가 몇 주간 분석해온 북극해 항로 개발에 관한 보고서였죠.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 빙하가 녹으면서 새롭게 열린 이 항로는 전 세계 물류의 지형도를 바꿀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동안 저는 러시아와 중국 간의 물류 협력 가능성에 주목해왔고 이 두 나라가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가 될 거라고 확신했었죠. 우리 북극해 항로 프로젝트에 새로운 파트너가 필요해. 러시아와 중국만으로는 균형이 맞지 않아. 마이클의 말이 끝나자 스크린에 생소한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조선업체들과 물류 인프라 현황이었어요. 저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이요? 한국이 북극해 항로와 무슨 관련이 있죠? 제 질문에 마이클은 빙그레 웃으며 답했어요. 나사와 협업하는 우리 신규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가 될 수 있어. 쇠빙선 기술, 북극해 운항 기술. 러시아는 한국을 주목하고 있어. 자네가 직접 서울로 가서 알아봐줬으면 해. 저는 내키지 않았어요. 제 아시아 방문 계획표에는 도쿄와 베이징만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한국이라니. 제가 알기론 그저 K-팝과 김치 정도가 유명한 나라였을 뿐이었죠.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마틴 블랙웰이 들어왔어요. 그는 경쟁사에서 최근 우리 회사로 스카우트된 수석 컨설턴트였는데 항상 저의 프로젝트를 탐내는 인물이었죠. 샬럿, 내가 대신 갈 수 있어. 마틴이 웃으며 말했어요. 난 한국에 몇 번 가봤거든. 이 프로젝트,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너무 놀라 입이 떡 벌어졌어요. 방금 들어온 주제에 벌써 제 프로젝트를 가로채려고 한다니. 하지만 마이클은 단호했습니다. 아니, 이건 샬럿이 맡은 프로젝트야. 그리고 바로 그래서 자네가 가야 해, 샬럿. 선입견 없이 볼 수 있을 테니까. 게다가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북극해 물류의 새로운 역세권이 형성될 거야. 지구온난화로 인해 빙하가 녹으면서 동해가 예상보다 중요한 위치에 있을지도 몰라.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지금까지 제 경력은 철저한 계획에 따라 움직여왔는데 갑자기 낯선 한국행이라니. 더구나 마틴이 제 영역을 넘보는 상황에서 이 프로젝트를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3주 후에 프로젝트 시작이에요. 준비할 시간이 너무 부족하지 않을까요? 마틴이 다시 끼어들려고 했지만 마이클이 차갑게 말을 잘랐어요. 마틴, 이건 샬럿의 프로젝트야. 그렇게 저는 예상치 못한 한국행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그저 귀찮은 출장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 여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가끔은 우연한 선택이 인생을 바꾼다고 하죠. 제게는 바로 그 순간이 시작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약간의 문화 충격을 느끼고 있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터미널로 들어서는 순간 그 깔끔함과 현대적인 디자인에 저도 모르게 와 라는 감탄사가 나왔거든요. 일본의 나리타 공항이나 중국의 베이징 공항도 물론 훌륭했지만 인천공항은 뭔가 달랐습니다. 마치 미래의 공항을 미리 체험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공항 곳곳에 설치된 첨단 기술과 완벽한 동선이 눈에 들어왔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출국장에서 시내까지 단 30분 만에 도착하는 효율성이었죠. 기차에 올라타 시내로 향하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발전된 도시의 모습으로 바뀌어 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서울 중심부에 도착했을 때 저는 너무 놀라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진짜 서울이야? 와, 너무 미래적이다. 제가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거리는 깨끗했으며 사람들은 모두 세련되게 옷을 입고 있었죠. 특히 눈에 띈 것은 모든 곳에 디지털 기기가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버스 정류장의 디지털 안내판부터 식당의 키오스크, 주문 시스템까지 기술이 일상에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바로 첫 미팅 장소로 향했어요. 첫 미팅은 한국 최대 조선업체와의 만남이었죠. 떨리는 마음으로 회의실에 들어서자 8명의 한국인 임원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밀러 씨, 환영합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첫 인사부터 완벽한 영어로 저를 맞이하는 모습에 놀랐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뒤에 이어진 프레젠테이션이었어요. 그들이 보여준 자료와 설명을 통해 한국이 세계 최고의 쇄빙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밀러 씨, 우리는 이미 북극해 항로를 위한 특수 선박을 개발 중입니다. 러시아와도 오랫동안 협력해왔고요. 발표자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한국의 조선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특히 극지 환경에서의 선박 운항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상세히 보여주었죠. 제가 알던 세계 조선 산업의 지도가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될수록 저는 점점 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제 노트북에는 놀라움을 뜻하는 느낌표가 점점 늘어갔죠. 지구온난화로 인해 열린 이 새로운 항로에서 한국의 기술력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분명해 보였어요. 저희는 영하 40도의 극한 환경에서도 작동하는 선박 엔진을 개발했습니다. 또한 빙하를 효율적으로 깨면서도 연료 소비를 최소화하는 쇄빙 기술을 보유하고 있죠. 미팅이 끝나고 나왔을 때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제 고정관념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이렇게 기술적으로 앞서 있다니. 워싱턴에서 준비한 보고서는 이제 쓸모없어 보였어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마이클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첫 미팅부터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북극해 항로 프로젝트에 그들을 파트너로 삼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의 야경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별들이 지상으로 내려앉은 듯한 풍경이었죠. 저는 그 순간 결심했어요. 선입견을 버리고 이 나라를 제대로 알아보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부산항으로 향하는 기차를 탔어요. 부산항은 세계에서 가장 바쁜 항구 중 하나로 제 프로젝트의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었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300km가 넘는 거리를 2시간 남짓 만에 도착한다는 사실도 저를 놀라게 했어요. 고속철도를 타고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아름다운 산과 강을 보면서 저는 이미 이 나라에 매료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여행이 될 것 같아.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며 저는 부산으로 향하는 기차에서 새로운 발견의 설렘을 느끼고 있었죠.
그리고 그것은 겨우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부산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정오가 조금 지난 시간이었어요. 역에서 나오자마자 느껴지는 바다 내음이 저를 반겼습니다. 부산은 서울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고층 빌딩과 바다가 공존하는 독특한 도시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거든요. 밀러 씨, 이쪽입니다. 항만공사 직원인 김 과장이 저를 맞이했어요. 그는 완벽한 영어로 저를 안내하며 부산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기본적인 정보들을 설명해 주었죠. 부산항은 세계 6번째 규모의 컨테이너 항만입니다. 작년에만 2,300만 TEU의 컨테이너를 처리했고요. 저는 너무 놀라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의 항만보다 훨씬 많은 물동량이었거든요. 게다가 지금은 한창 확장 중이라고 했어요. 부산항에 도착해서 본 광경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끝없이 늘어선 크레인들과 컨테이너들, 그리고 분주히 움직이는 자동화 설비들. 특히 눈에 띈 것은 대부분의 작업이 자동화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이건 정말 놀랍네요. 제가 감탄하자 김 과장은 자랑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막 자동화 4단계를 완료했습니다. 완전 무인 시스템으로 컨테이너를 처리하는 세계 최초의 항만 중 하나죠. 저희는 관제센터로 향했어요. 그곳에서는 몇 명의 직원들이 대형 스크린을 통해 전체 항만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수많은 자율주행 차량들이 마치 개미떼처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렇게 빠른 처리 속도는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솔직한 감탄을 표현했어요. 김 과장은 더 놀라운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북극해 항로가 열리면 동해가 새로운 물류 중심지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보다 약 3분의 1 이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거든요. 지구온난화가 가져온 비극적 변화이지만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오히려 유리하게 바뀌고 있어요. 그는 대형 지도를 펼쳐 보였습니다. 북극해를 통과하는 새로운 항로는 기존의 수에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 항로보다 훨씬 짧았어요. 그리고 그 항로의 핵심 경유지가 바로 한국의 동해안이었죠. 중국은 동해로 직접 나갈 수 없어요. 러시아와 북한이 막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한국은 동해를 통해 바로 북극해로 나갈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이 있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해 보았어요. 만약 북극해 항로가 본격적으로 열린다면 아시아와 유럽을 오가는 화물선들의 항로가 크게 달라질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한국은 새로운 해양 역세권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점심으로 김 과장이 추천한 해산물 레스토랑에 갔어요. 창밖으로는 부산의 아름다운 해변이 보였고 테이블에는 다양한 해산물 요리가 차려졌죠. 밀러 씨는 어떤 한국 음식을 좋아하세요? 김 과장이 물었어요. 사실 한국 음식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부끄럽게 대답하자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오늘 좋은 기회네요. 부산에서는 꼭 회를 드셔야 해요. 세계에서 가장 신선한 회를 맛볼 수 있는 곳이니까요.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생선회를 맛보았고 그 신선함과 독특한 맛에 감동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김 과장은 북극해 항로가 열리면서 예상되는 변화들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쇠빙 선박 기술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특히 영하 40도에서도 작동하는 특수 엔진과 선체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부산항 방문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숙소에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지금까지 보고 느낀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고작 이틀 동안 방문한 곳에서 얻은 정보만으로도 제 기존 보고서는 완전히 다시 써야 할 정도였어요. 밤 10시가 넘었을 때 마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저는 그가 정보를 빼내려 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어떻게 지내? 프로젝트는 어때? 그가 물었어요. 조사 중이야. 아직 결론은 없어. 저는 최대한 무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듣자 하니 한국 측이 우리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보인다던데. 내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마틴이 제 프로젝트를 가로채려 한다는 것을 눈치챘어요. 그래서 통화를 빨리 끝내고 노트북을 다시 켰죠. 하지만 집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졌고 저는 문득 이 도시를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의 우주항공연구원을 방문했어요. 이곳은 한국의 우주개발 프로그램을 주도하는 기관으로 북극해 항로와 관련된 위성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밀러 박사님, 환영합니다. 저는 이 연구원의 김민준 박사입니다. 김 박사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남성이었어요. 그의 안내로 연구원 내부를 둘러보기 시작했는데 그곳에서 본 시설과 기술은 저를 다시 한번 놀라게 했습니다. 저희는 현재 북극해 빙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특수 위성을 개발 중입니다. 이를 통해 선박들이 최적의 항로를 선택할 수 있게 도울 거예요. 김 박사가 보여준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어요. 인공위성이 촬영한 북극해의 영상을 인공지능이 분석하여 빙하의 두께와 이동 경로를 예측하는 기술이었죠. 이런 기술이 있다면 선박들은 훨씬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북극해를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독자적인 극지 연구 기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북극해 항로가 열리면서 이 기술의 가치는 더욱 커지고 있죠. 점심시간, 김 박사와 함께 연구원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그는 한국과 미국의 우주기술 협력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흥미로운 주제를 꺼냈습니다. 밀러 박사님, 혹시 한국이 왜 우주 개발에 이렇게 투자하는지 아세요? 저는 솔직히 모른다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김 박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은 천연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술로 승부해야 했어요. 우주기술은 그 정점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고부가가치 산업인 우주산업은 미래 한국 경제의 중요한 축이 될 거예요. 그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전략적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자원이 없는 작은 나라가 기술력으로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고 있다는 사실이 존경스러웠습니다. 오후에는 한국의 물류 전문가들과 미팅을 가졌어요. 그 중에는 동북아 국제관계 전문가인 김정훈 교수도 있었죠. 밀러 박사님, 러시아는 중국에만 의존하길 원치 않습니다. 그들에겐 균형이 필요하죠. 한국은 위협적이지 않으면서도 높은 기술력을 가진 파트너입니다. 김 교수의 말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러시아가 초강 대국인 중국에게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한 전략일 테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러시아에게 완벽한 파트너가 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김 교수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한국은 이미 러시아와 우주기술 분야에서 협력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우주인을 러시아 소유즈 로켓으로 우주에 보낸 것이 그 예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마이클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한국은 단순한 조선 강국이 아닙니다. 우주기술,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이런 종합적인 기술력이 북극해 항로 개발에 큰 자산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방문 4일째, 저는 한국의 역사박물관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북극해 항로 프로젝트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지 모르지만 이 나라의 과거를 알아야 현재와 미래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역사박물관에 들어서자마자 친절한 한국인 도슨트가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유창한 영어로 한국의 역사를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5,000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러나 현대 한국의 발전을 이해하시려면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이후의 이야기부터 들으셔야 해요. 그녀가 보여준 사진과 전시물은 충격적이었어요. 일본의 36년간 식민 지배와 한국 전쟁의 참상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특히 전쟁 후의 사진들은 마치 모든 것이 파괴된 황무지 같았어요.
1950년대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였습니다. 아프리카의 가장 가난한 나라들과 비슷한 수준이었죠. 저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금의 발전된 한국과 그 시절을 비교하면 도저히 같은 나라라고 믿기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거죠? 제가 도슨트에게 물었어요. 그녀는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인의 교육열과 근면함,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 정신이죠. 우리는 천연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였기 때문에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데 모든 것을 걸었어요. 박물관을 둘러보면서 저는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에 대해 더 자세히 배웠어요. 처음에는 단순 제조업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조선, 자동차, 전자, 반도체 등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발전해 나갔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1950년대에는 자전거도 만들지 못했지만 이제는 초고속 열차, 원자력 발전소, 인공위성까지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도슨트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이 나라가 어떻게 그토록 짧은 시간에 그런 변화를 이룰 수 있었는지 정말 궁금했어요. 그래서 역사박물관을 나온 후 근처 카페에서 도슨트와 차를 마시며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사실 한국의 발전 비결은 단순해요. 교육에 대한 투자와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죠. 그녀가 말했어요. 한국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부도 인재 양성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요. 그녀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문득 이 나라의 위대함이 건물이나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 정신이 바로 한국의 진정한 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슨트님,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는데도 왜 서구에서는 아직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잘 모르는 것 같을까요? 제가 솔직한 의문을 던졌어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아마도 한국은 너무 빨리 변화해서 세계가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일 거예요. 50년 전의 한국 이미지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알아가고 있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폐허에서 첨단 도시로 변모한 나라의 이야기는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북극해 항로 프로젝트와 관련된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었어요. 한국은 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나라였습니다. 자원이 없다는 약점을 기술력으로 극복했고 작은 영토의 한계를 세계로 뻗어나가는 해양 강국이 되어 극복했어요. 그렇다면 지구온난화로 인한 북극해 항로의 개방 역시 한국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마이클에게 또 다른 이메일을 보냈어요. 한국의 진정한 강점은 기술이나 인프라가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들의 능력입니다. 북극해 항로라는 새로운 도전에도 그들은 분명 독창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입니다. 한국 방문 5일째 되는 날, 제 일정에는 울산의 대형 조선소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울산은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가 있는 도시로 제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었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보니 하늘이 잔뜩 흐려 있었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지 않네요. 조선소 방문이 취소될 수도 있을까요? 제가 호텔 리셉션에 물었어요. 아니요, 계획대로 진행됩니다. 이미 차량이 준비되어 있어요. 직원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울산으로 향하는 도중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시야가 거의 확보되지 않을 정도로 빗줄기가 거셌죠. 결국 조선소 측에서 연락이 왔고 안전상의 이유로 오늘 방문은 취소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밀러 씨. 내일 다시 방문 일정을 잡아드릴게요. 울산까지 가는 길에
이미 많은 시간을 소비한 저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어요. 서울로 다시 돌아가는 것보다는 울산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결정했고, 기사님은 저를 도심의 한 호텔에 내려주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왔지만 마음이 뒤숭숭했어요. 날씨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고, 저는 갑자기 이 낯선 도시에서 혼자가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래도 이왕 온 김에 도시를 조금 둘러보기로 했어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거리를 걸었어요. 거센 바람에 우산은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금세 옷이 흠뻑 젖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상황이 마음을 달래주는 것 같았습니다. 호텔 로비에 도착했을 때 직원이 저를 알아보고 다가왔어요. 밀러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 날씨가 개선될 예정이라 조선소 방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말요? 그거 정말 다행이네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니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조금 잦아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멀리서 희미하게 무지개가 보이는 듯 했습니다. 마치 내일을 위한 좋은 조짐처럼 느껴졌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오늘 경험한 것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기술과 효율성 뒤에 숨겨진 한국의 인간미를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나라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말로 날씨가 개었어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죠. 호텔 로비에서 조선소 측에서 보내온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문득 어제 그 식당에 다시 들러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정이 빡빡해서 그러지 못한 게 아쉬웠어요. 밀러 씨,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안내를 맡은 현대중공업의 박 이사입니다. 조선소에 도착하자마자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저를 맞이했어요. 그는 유창한 영어로 자신을 소개하며 조선소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쇠빙선 건조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러시아 발주로 세 척의 쇠빙유 조선을 건조 중입니다. 저는 처음 본 조선소의 규모에 압도되어 눈을 크게 떴어요. 끝없이 펼쳐진 거대한 도크와 크레인, 그리고 건조 중인 엄청난 크기의 선박들이 눈앞에 있었거든요. 마치 거인들의 놀이터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곳은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입니다. 한 번에 10척 이상의 대형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죠. 박 이사는 자부심 넘치는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어요. 그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의 조선 기술은 단순히 배를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부가 가치의 특수 선박에 집중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 저희는 극지용 선박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영하 50도의 극한 환경에서도 작동하는 엔진, 얼음을 효율적으로 깨는 특수 선체 구조, 그리고 환경 친화적인 추진 시스템까지. 우리는 실제 건조 중인 쇠빙선 앞에 도착했어요. 그 크기는 정말 압도적이었죠. 길이가 300m가 넘어 보였고 선체는 일반 선박보다 훨씬 두꺼워 보였습니다. 이 선박은 최대 2.2m 두께의 얼음도 깰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북극해의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운항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장치들을 갖추고 있죠. 저는 그 엄청난 선박을 쳐다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인류의 기술력이 이렇게까지 발전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왜 러시아는 자국이 아닌 한국에서 이런 선박을 건조하는 건가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질문했어요. 박 이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단순한 이유입니다. 러시아도 조선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이런 첨단 쇠빙선을 건조할 수 있는 기술과 경험은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게다가 우리는 일정과 품질을 정확히 지키는 것으로 유명하죠. 이어서 우리는 설계실로 이동했어요. 그곳에서는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컴퓨터 앞에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우리 조선소의 핵심입니다.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들이죠. 단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한 설계를 통해 최고의 선박을 만들어냅니다.
박 이사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문득 한국이 이렇게 조선 강국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졌어요. 한국이 어떻게 조선 강국이 될 수 있었나요? 역사적으로 특별한 배경이 있었나요? 그러자 박 이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깊이 있는 답변을 해주었어요. 사실 한국은 삼면이 바다인 나라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항상 바다와 함께 살아왔죠. 하지만 현대적인 조선 산업은 1960, 70년대에 시작되었어요. 당시 정부가 조선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집중 육성했거든요. 처음에는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었지만 우리는 배우고 또 배웠습니다. 외국에서 기술을 도입하고 그것을 개량하고 결국에는 우리만의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해냈죠. 그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의 성공 비결이 바로 그 끈기와 학습 의지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정신. 그것이 바로 한국을 세계적인 조선 강국으로 만든 원동력이었던 거죠. 점심시간, 박 이사와 함께 조선소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많은 엔지니어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그들의 자부심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통해 세계를 연결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젊은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특히 북극해 항로가 열리면 우리가 만든 쇠빙선들이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거예요. 그날 저녁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지난 이틀간 보고 들은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조선 기술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되어 있었고 그들의 북극해 항로에 대한 준비도 이미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마틴에게서 또 전화가 왔지만 이번에는 별 신경이 쓰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에게 한국에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들을 자랑하고 싶을 정도였죠. 하지만 전문가로서의 자세를 유지하며 적당히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곧 돌아오면 자세한 보고서를 공유할게. 지금은 말할 수 없어.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워싱턴 DC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는 길에 문득 제 책상 위에 놓인 일본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그 옆에는 부산항과 울산 조선소의 사진도 놓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마이클이 저를 회의실로 불렀어요. 그곳에는 이미 마틴이 앉아 있었고 그는 자신의 노트북을 마이클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구성해야 마틴이 말하고 있었죠. 마이클, 북극해 항로 프로젝트 보고서를 수정했어요. 저는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마틴이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그는 분명 제가 한국에서 별다른 성과 없이 돌아올 거라고 예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북극해 항로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로 한국을 제안합니다. 제 보고서는 한국이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가 되어야 하는 이유로 가득했어요. 북극해라는 새로운 역세권에서 한국의 지리적 위치, 기술력, 그리고 러시아와의 협력 가능성은 분명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한국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열린 북극해 항로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 쇠빙선 건조 능력, 효율적인 항만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러시아가 미국이나 중국보다 한국과 협력하길 원한다는 점이 중요해요.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면서 저는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을 생생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했어요. 울산 조선소의 놀라운 기술력, 부산항의 효율적인 시스템, 그리고 동해가 북극해 항로의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는 이유까지.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의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그들은 자원이 없는 작은 나라에서 기술 강국으로 성장한 경험이 있어요. 이런 경험은 북극해라는 새로운 도전에도 분명 큰 자산이 될 겁니다. 발표가 끝나자 마이클이 박수를 쳤어요. 완벽해, 샬럿. 정확히 내가 기대했던 분석이야. 마틴은 무한한 표정으로 자리를 떴고
회의가 끝난 후 마이클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샬럿,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우리 회사의 아시아 태평양 지부장을 맡아줬으면 해. 서울에 새 오피스를 열 계획이야. 저는 깜짝 놀라서 그를 쳐다봤어요. 서울요? 정말인가요? 물론이지. 내가 보여준 분석력과 통찰력은 정확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야. 게다가 이제 넌 한국에 대한 특별한 이해도 갖고 있잖아.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책상 위에 놓인 일본 사진은 이제 서울의 야경 사진 옆으로 옮겨져 있을 것입니다. 한 나라를 편견 없이 바라볼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깨달음과 함께 저는 새로운 도전을 준비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저는 서울에 위치한 저희 회사의 새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어요. 창밖으로는 한강의 아름다운 전경이 펼쳐져 있죠. 북극해 항로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며 한국은 그 중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는 단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이 나라가 제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어요. 첨단 기술과 따뜻한 인간미가 공존하는 이 독특한 나라는 계속해서 저를 놀라게 하고 있죠. 그리고 가끔 비 오는 날이면 울산의 그 작은 식당이 생각나요. 언젠가 다시 그곳을 찾아가 노부부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아마도 그분들은 자신들이 한 외국인의 인생을 바꿔놓았다는 사실을 모르실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한국의 진정한 매력이 아닐까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특별한 감동을 선사하는 나라. 북극해 항로의 새로운 강자, 한국입니다. 여러분, 샬럿 밀러의 특별한 한국 여행 이야기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그저 K-팝과 김치만 유명한 나라라며 관심 없던 미국인 컨설턴트가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과 따뜻한 정을 경험하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인천공항의 첨단 시설, 부산항의 자동화 시스템, 울산 조선소의 세계 최고 쇄빙선 기술 같은 한국의 놀라운 발전상과 함께 역사와 교육의 중요성을 설명해 주신 도슨트님처럼 진심 어린 한국인들의 따뜻함이 공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서울에 새 사무실을 열고 북극해 항로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로 한국을 추천하며 완벽한 한국 팬이 된 샬럿의 모습이 감동적이지 않나요? 여러분도 외국인 친구들에게 한국을 소개할 때 어떤 점을 가장 자랑하고 싶으신가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바뀐 외국인 친구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특별한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감동 세계가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동 세계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알차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동 세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사랑합니다.